진빈진님은 어디 살아요? 네. 뭐 길 건너 산다면서 길 건너가 어딘가 그때 막 싸우고 했잖아 우리. 아, 청구전했어. 청구전에서 아 호세호지 건너편에. 네. 어떻게 알고 들었어요? 우리 카페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구와에 그래가지고 생긴 거. 검색하다가? 네, 검색하다가 호세호치 애기가 세 명이면 진빈진이 애기 이름이네. 네. 시간이 돼가지고. 예. 강의가 없어. 근데 엄마는 안 듣고, 들을 때도 안 듣죠? 네. 이거 아무나 듣는 강의가 아니에요. 진짜. 뭐, 방금 지금 들은 엄마는 대화명이 뭐예요? 네. 대화명. 대화면요? 에스텔. 댓글 안 달았지? 이번 학기에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상크미님 어디 갔어, 상크미님? 잠깐만요.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세비장은 근데, 요즘 수성. 세비장은 지난주에 안 왔잖아. 네, 수성구에서 지금 막 오고 있어. 수성구 이사 갔어요? 네. 동구 저 끝에 살아요. 동구시 어디, 동구 어디? 저기 어디지? 혁신도시. 그래? 안시? 네. 아, 복무동. 그건 혁신도시 아닌데. 이시아폴리스는 복무동인데. 그쪽이야?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안심이고. 완전히 동네가 다른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도 가세요. 그래, 세비장님도 전에 보니까 좀 말귀를 잘 알아듣던데. 맞죠? 없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오늘은 뭐 특별한 뭐가 없어서. 오늘 제가 고른 그림책은 그 전에도 한번 했죠. 몇 년 전인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말씀드린 책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거하고 비슷한 제목으로 칼데콧을 받은 1960년대 칼데콧상을 받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인가? 제일 넓은 집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문해놓고 급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보니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가 차라리 이 책이 낫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책이긴 하지만 제가 골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출판사는 마루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루벌은 철학적인 그림책을 많이 내죠. 그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그림책 뭐 이런 걸 하여튼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이 그림책의 작가는 레오니오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1910년생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레오니오니 책 제가 많이 소개했죠. 제가 대표적으로 프레드릭, 또 뭐 있지? 으뜸 헤엄이, 또 이분이 그냥 끌적대다가 우연하게 자기 손자들을 위해서 만든 급조한 그림책이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이죠. 그게 처음으로 칼데콧 받은, 이분은 칼데콧을 4번 받은 아주 뛰어난 작가죠.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레오니오니가 유태계 미국인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다시 이렇게 어젯밤에 내가 이분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유태계 미국인이 아니더라. 네덜란드 태생이더만.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러니까 유태계 사람이 아닌데, 난 내용을 보고 무조건 유태인이라고 생각했어. 유태인들의 세계관을 아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흥미롭죠.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인데, 뒤늦게 50살인가? 보니까 자기 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대. 뭐 50살에 손자, 손녀를 본단 말이야? 일찍 결혼했나? 나는 지금 60인데도 손자, 손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열차 타고 그 손주들과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심심해가지고 자기 직접 동화를 만들어서 읽어주고 이랬대요. 그 최초 그림책이 파랑이와 노랑이라는 그림책인데, 그 후로 이제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막 이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 근데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이렇게 그림책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또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라 하더라고. 희한하네. 유태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 정체성에 관한 통찰 이런 이제 그림책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신기하네.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그리고 이번에 작품의 특징이 주로 이제 동물들을 동원해서 그걸 이제 빗대는 거죠. 이거 의인, 뭐 문학적 의인화라고 하죠. 의인화. 그래들이는 생쥐, 어떤 헤엄이는 물고기, 이런 식으로 전부 물고기들을 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큰 집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달팽이들을 동원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안 먹힌다. 이거 약하는 대로 이랬네. 되네. 싱싱한 양배추 잎에 달팽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들은 등에 집을 지고 양배추의 연한 부분을 먹으며 이 잎에서 저 잎으로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린 달팽이가 아빠 달팽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아빠 달팽이는 그 양배추에 사는 달팽이들 중에서 제일 현명한 달팽이였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얘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도 있단다 하며 아빠 달팽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너같이 조그만 꼬마 달팽이가 있었단다. 꼬마 달팽이는 알파 달팽이에게 말하곤 했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테야. 그러면 아빠 달팽이가 말했지. 얘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 있단다. 집은 작고 가벼워야 다니기 쉬워. 하지만 꼬마는 아빠 말을 듣지 않았어. 큰 양배추잎 아래 숨어서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빙빙 돌려 마침내 집을 크게 짓는 법을 알아냈단다. 꼬마의 집은 자꾸자꾸 자라났고 다른 달팽이들은 꼬마 달팽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구나. 꼬마 달팽이는 그래도 계속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비틀어서 집을 호박만하게 만들었단다. 꼬리를 이쪽 저쪽으로 틀어서 큰 뿔이 자라나게 하는 법도 알아냈지. 또 정성을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 비틀어 짜고 밀어내서 아주 화려한 색과 멋진 무늬도 만들어냈어. 꼬마는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지.
그때 나비떼가 지나갔어. 저거 좀 봐, 성당인가 봐 하고 한 나비가 말하자, 아니야 서커스야 하고 다른 나비가 말했어. 나비들은 그게 달팽이 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개구리 가족도 멀리 떨어진 연못으로 가는 길에 꼬마 달팽이를 보고는 놀라서 멈춰섰어. 그리고 나중에 사촌들을 만나서 말했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처음 봤어. 보통 달팽이인데 글쎄 집은 생일 케이크만 한 거야. 어느덧 양배추 잎은 달팽이들이 다 갉아먹어 질긴 줄기만 남았단다. 달팽이들은 싱싱한 다른 양배추로 천천히 옮겨왔지. 그러나 꼬마 달팽이는 어쩌면 좋니? 집이 무거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남겨진 꼬마 달팽이는 서서히 기운이 없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어. 큰 집만 텅 빈 채 남게 되었지. 그러나 그 집도 조금씩 부서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단다. 그것이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어린 달팽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작은 집을 지어서 이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이 세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거야. 마음대로 다닐 거야. 어느 화창한 오후에 어린 달팽이는 정말로 세상을 보러 나갔습니다. 산들바람에 잎이 팔랑거리는 풀도 있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는 풀도 있었습니다. 까만 흙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점박이 무늬의 버섯도 있었고 긴 줄기의 끝에 핀 작은 꽃들은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스 같은 고사리 그늘 밑에 솔방울이 있었고 모래 위에는 산비둘기 알처럼 둥글고 매끈한 죄악돌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에는 이끼가 덮여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젖은 부드러운 싹들은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작은 달팽이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지나갔지만 달팽이는 아빠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작으니 하고 물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가치관, 세계관을 늘 주입받죠. 이 아기 달팽이처럼 더 크고 넓은 집, 더 높고, 그죠? 화려한 위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돈은 많아야 하고 집은 넓어야 하고 차는 좋아야 하고 몸매는 날씬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양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해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도 똑같은 말을 아이들에게 하죠. 저도 어릴 때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 키우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대학 가야 된다. 내가 아이 죽이는 일인 줄 몰랐다. 나도 죽고 아이도 죽는 일인 줄 몰랐어. 너무 슬픈 일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달팽이 집으로 비유했어요. 집 하면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 뭐 이런 뜻이죠. 사전적으로. 그래서 편리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집이 넓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저도 그랬는데 내 집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근데 다행히 저는 우리 와이프는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늘 경제적으로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하루는 그 유명한 철학자 부부 있죠. 헬렌 리어링. 니 왜 이렇게 달라졌노? 화려해졌다 좀. 그 스콘 리어링, 헬렌 리어링이라는 유명한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거야.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검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반응을 보니까. 유명한 사상가들인데. 그래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부터는 이 사람들이 책을 막 사서 읽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선택한 가난이 아니라 남편을 잘못 만나서 강요된 가난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이 리어링 부부가 쓴 책들을 많이 사서 읽고 그래. 그중 유명한 책이 안에서 소박한 밥상 하면서 뭐 자연주의 채식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건강에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요즘 또 왜 이 세상이 이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반대 흐름으로 미니멀리즘 뭐 이런 거 있죠. 살림을 최대한 줄이고 왜 있잖아요. 엄마들 막 그릇 사재고 막 해봐야 아무 데나 쓸데없거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하면서 풍수지리학 대가가 그 책을 읽으면 엄마들 전부 막 꽂혀가지고 막 버리기 시작하죠. 그 우리 집도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사서 우리 아빠 막 읽더니 막 사진 거 버리기 시작하더라. 그것도 얼마 안 가대. 약효가 끝나면 또 사 모으기 시작하죠. 그 하여튼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이 항상 제공돼요. 이거 이제 두 가지 메시지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 마치 올림픽에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그 슬로건처럼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이게 올림픽의 3대 정신이죠. 알아요? 그러니까 남과 경쟁에서 항상 조금 더 남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한테 계속 공급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양식을 먹죠?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극한다니까. 더 열심히 어쩌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시달리는 거지. 나중에 우리 애가 어느 날 하더라고. 아빠가 어릴 때 내 교육 그렇게 시켜가지고 내가 이래 됐잖아. 그래서 자기가 항상 긴장하고 남과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슬픈 일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아빠 달팽이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도 주입받은 대로 내가 공급받은 대로 또 아이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잘 가려야 돼요. 이번 일요일에도 우리 아들 전화가 왔어. 웬만해서는 이제 내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직원한테 전화하거나 이러지.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지가 위기일 때만 내한테 전화한다고 했죠. 일요일날 갑자기 막 새벽 1시에 내 게임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지 엄마가 안 받으니까 또 내가 받아야 되잖아. 내 게임 캐릭터 그냥 죽고 있어. 난 전화 받으라고. 근데 애가 막 심각하게 전화를 하니까 내가 또 게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왜 이런 녹화인데 왜? 하니까 내일부터 중간고사인데 서울대 로스쿨은 이제
1학년 때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애들이 공부벌레가 되니까 제대로 확 바꿔가지고 1학년 때는 패스 아니면 통과, 성공. F 아니면 S인 거라. 석세스 아니면 페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 학점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1학년 때부터 피 터지게 또 막 경쟁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이제 대형 로펌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대형 로펌에서는 1학년만 되면 찍어. 김현장 이런 데서 와가지고 니는 우리 회사다 하면서.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이 아주 중요해진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다르게 들어와서도 공부벌레가 되는 거라. 학점 경쟁하고 막. 그래서 어디 이제 뜻있는 교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회의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주요 로펌에게도 부탁을 해서 1학년 때는 우리 학생들을 컨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 그래가지고 페일 아니면 패스인데 근데 이렇게 만들면 또 애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딱 선택한 제도가 전체의 10%는 S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우수한 애들 중에 10%만 S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S 플러스를 받았잖아. 너 했잖아. 민법 잘 치고 이래가지고 이 옛날에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사법시험을 합격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이제 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리걸 마인드라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지. 이제 알아듣나? 이걸 리걸 마인드라고. 리걸이 법이잖아요.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 이 수험생 안에 생기면 그냥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가능한 거라. 이걸 뭐 리걸 마인드라고 부르는데 보통 리걸 마인드가 생기면 사법시험에 합격한다는 옛날부터 말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와서 생각해 그 리걸 마인드라는 게 그 논리적 사고라 사실은. 논리적 사고도 여러 부분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법을 그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뭐 그 표현해내느냐 이런 사고죠. 근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이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했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아주 탄탄하거든. 거기다가 우리나라 법 체계는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법학이라는 과목이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영미법이라고 해요.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법학. 하나는 독일에서 발달한 법학이 있어요. 이 독일 법학이 일본에 갔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법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독일, 일본, 한국 이게 같은 계열이야.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법학 서적들 보면 대부분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 많아. 예를 들면 계약의 갱신 이런 말 있죠. 전세 계약할 때 갱신하잖아. 2년 지날 때마다 이런 용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한자어죠. 한자어서 일본에서 이제 들은 거예요. 우리 일본어 잘하잖아. 일본에서 1년 회사 생활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가 1학기 때 S 플러스를 받았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말하던데 지가 그 서울대 가면 서울대 로스쿨에 펠로우 제도라고 있어요. 왜 병원에 가면 펠로우 의사들 있죠. 대학병원에 가면 교수들이 아닌데 교수들 돕는 의사들이 있어. 얘들을 펠로우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성적이 좋고 우수한 아이들을 바깥으로 안 보내고 자기 대학에 남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펠로우로 교수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배워가지고 나중에 또 교수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는 이런 걸 보고 펠로우라고 하는데 이 로스쿨에도 펠로우가 있어.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을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그때 입학식 때 소개할 때 보니까 6명인가의 여자 변호사들이 있대. 젊은 변호사들. 얘들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아니에요. 얘들은 이제 펠로우라고 해서 학생들의 공부를 학업을 돕는 거라. 그 1학기 때 이 펠로우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학업을 도우니까 레포트를 요구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레포트를 냈는데 그게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있잖아. 우리 애가 쓴 그 논문을 레포트를 막 소개하고 이랬대. 이 레포트는 너무 논리적이고 이래가 앞으로 뭐 기대된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자기가 막 한참 올라가지고 그 1학기 때 이제 잘 살았어. 근데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2학기 중간고사인 거야. 그래서 1월 밤에 이제 지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내일부터 이거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막 잘하고 싶은 거라 1학기 때 그 S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2학기 때도 S 플러스를 받고 싶다는 거라. S 플러스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가지고 애가 밤잠을 못 자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했노? 하면서. 아빠가 무슨 말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내가 이제 어릴 때도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죠. 또 사실은 저도 잘못이 없는 것이 세상이 그래.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다 그거도 더 높이 더 빨리 더 위대하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큰 집을 가져야 하고 뭐. 집 사봐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사람 못 가. 내 지금 집 사는데 2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니까. 박근혜가 내한테 딱 하나 잘해준 게 그거잖아. 이 주택난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죠. 전세금이 매매 대금에 육박할 지금까지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그때 잠깐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는데 만약에 집값이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데 집값이 오르면 그걸 정부와 집 산 사람이 반씩 나눠 가지는 거야. 이걸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이렇게 불러요. 모기지론은 무슨 말인지 알지? 주택담보대출. 그걸 박근혜 정부가 잠깐 했다 딱 전국에서 5천 가구를 모집해가 했잖아. 대출 이자가 연 1.3%인가 이래. 보통 은행 대출 이자가 3점 몇 %죠. 그때만 잠깐 그랬다니까. 전국에 5천 가구 모아가지고 딱 한 번 했어. 내가 그거 신문 보도 보고 딱, 이거 우리 집을 위한 제도다.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집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샀잖아. 2억인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사는 집 3억 할 때. 샀어? 이제 20년 동안 이사를 못 가죠. 집값 많이 올랐다 하대, 지금. 이사 가려면 처분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면 은행이 반을, 1억이나 올랐는데 1억의 반을 저가 가져간다니까? 그럼 우리 이사 못 가. 그래, 지금, 북박이로 여기서 살아야 돼. 내가 무슨 말하고 있노? 내 집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맨날 재산세 내야 되지? 재산세 어디서 나오노? 집 없을 때는 재산세 내라 소리 안 하더라? 물론 전세금 올려달라 소리는 하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국이 쫓겨나기 전에 좋은 제도 하나 도입하고 지금 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전세 계약 갱신 제도라는 걸 지금 입법을 예고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주인이 시세가 막 오른다고 지가 막 집세 올려달라고 막 세입자 나가라 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 세입자는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그럼 집주인은 이걸 거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제도 있다니까. 잘 모르지? 엉뚱한 데 갔다. 그래, 하여튼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다니까. 왜? 어릴 때부터 세상이 그렇게, 그죠? 그런 양식을 주로 먹고 살게 하니까 우리도 다 그런 양식을 먹어서 우리 아이한테도 늘 그렇게 말해. 양식이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런 양식은 세상이 그렇지. 그래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런 걸 늘 주입한다니까. 노력하라. 계속.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근데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죽음. 이건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걸 주입받아가지고 우리 아들도 늘 그렇게 아빠의 그 압박과 재촉, 푸시, 요즘 말로 이런 것에 시달려가지고 지도 모르게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지고 연세대 경영학과 갔어. 애가 길을 못 펴잖아. 연세대 경영학과 얼마나 가기 어려운 데인 줄 알아요? 알아 몰라? 스카이라고 하잖아. 스카이. 그래도 더군다나 연세대 경영학과는 스카이 중에서도
그죠? 이 연대 고대 중에서 카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과야. 높을 때는 0.2%라야 입학할 수 있고, 좀 낮을 때는 0.8%, 보통 평균적으로 0.5%, 수능에서 0.5%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거든. 보통 어려운 학교가 아니야. 근데 거기를 들어가고도 쪽팔려가지고 어디 다니는데 소리를 못 하잖아. 나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연세대 경영 다닐 때 애 학교 자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상하다는 게, 나도 이렇게 뭐에 이렇게 세상의 그 흐름에 뒤집어 쓰여가지고 내 눈이 너무, 내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상한 일이 보였어요. 그죠? 4년 대학만 가도 집안 잔치할 일이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흘러들으면 이렇게 됐네. 부자유하게 돼. 지금 이 작은 달팽이, 애기 달팽이가 몸집을 너무 키워가지고 지금 부자유하게 됐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른 배추잎으로 이사를 가서 또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만은 이사도 못 가잖아. 집이 너무 큰 바람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전화 왔는데 내가 처음에는 있잖아요. 니는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경쟁을 즐겨야지 하면서 있잖아. 니처럼 그 좋은 학교 못 들어가서 환장인데 니는 지금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게 그 인지상정이지. 그 인간이라서 생기는 당연한 마음 아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 밤에 그 하니까 우리 애가 뭘 한 줄 알아요? 아빠, 그는 일반적인 말 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애도 이제 딱 들어보면 알아. 이게 지가 사는 말인지 죽는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경쟁을 즐겨라 하고, 아빠는 네가 너무 부럽다 하고, 아빠가 니처럼 그런 좋은 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잖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바로 이 양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아빠 그런 말 해가지고 내 스트레스가 지금 없어지겠나 하면서 말씀을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말과 말씀은 다르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또 들었잖아. 물론 내가 잘못된 것을 주기도 했지만, 또 제가 이제 조금씩 사람 구실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이제 양식을 아이에게 이제 먹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두 양식을 구분하는 거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가져야 하고, 직장을 가지려면 이왕이면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것이 먹고 살 안정된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거 사실이에요. 일부러 공부를 못하거나 불성적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자, 그렇게도 살아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야 하니까 이 잘못된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막 위대하고 막 이런 걸 먹다 보면 여기 치여가지고 애들이, 이번에 설리 사건 봤죠? 작년에 샤이니 종현 사건 있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늘 크고 위대한 영광을 아이돌들이 맛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대중들이 막 환호하고 지지하고 무대에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죠. 이놈의 대중적 인기라는 것이 얼마 안 가. 아이돌의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맛보는 그 아이들이 영광의 뒤안길을 밀려나? 그럼 어떻게 돼요? 심각한 우울 이런 걸 겪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도박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고. 잘못하면 이렇다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게임에서 떠나가지고 우리 안방으로 우리 앞에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제정신으로 말하기 시작했지. 애한테 전화로. 그래, 너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하면서 전혀 다른 말을 했어. 어제 미정원에서 머리 깎는데 미정원 아줌마 나한테 뭐 묻더라. 아드님 뭐 자기 친정엄마한테 막 뭐 이 선생님 아들 대단하대 하면서 옛날에 한샘초등에서 내 강의 한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소식 묻길래 내가 마침 일요일날 전화 그 이야기를 했어. 우리 애들은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한다 하면서. 그래서 전화 왔다 하면서. 그럼 뭐라 했어요? 가대. 내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다네 이렇게 말했거든. 그때 미장 원장님이 놀래가지고 있잖아. 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말 못하잖아. 그렇죠?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자꾸 이런 말 한다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애기 달팽이가 그 가장 지혜로운 아빠 달팽이를 만나가지고 늘 들었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 지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래 뭐르륵 하니까 애가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나 봐. 그래 전화 딱 끊대.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 희한하다니까. 살다 보면 공부 잘한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잘하면 잘하는 아이들 세계에서 더 그 질 높은 압박을 받게 돼 있거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세계로 갈수록 정신과 환자들이 많다니까. 이 우울감 이런 게 심하고 막 경쟁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공부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 우울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나가서 공 차고 뭐 게임하고 담배 피우고 뭐 애들 삥 뜯고 뭐 이래 살아봐. 별로 안 우울하다니까.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죠. 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게 그죠? 이 다른 양식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늘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고딩 때는 고딩 때대로, 대학 들어가서는 대학 들어가서대로, 군대서는 군대서대로 계속 인생이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죠? 이 달팽이처럼 큰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양식을 바꿔야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집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커야 된다고 생각해. 그죠? 예수님 때도 꼭 이런 사상이 있었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촌놈이잖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시골에 살았다 뭐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수도잖아. 그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성장했어 어릴 때. 그러니까 아주 촌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 몇 살 돼 가지고 이제 좀 뭐 말씀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제자들도 생기고 다른 사람도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관광시켜 주는 거야. 예수를 데리고 어디 간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갔었어. 그때 예루살렘 성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왜 고딕 양식의 뭐 뾰족한 성당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죠? 유태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이 성전 하는 곳은 집이에요, 집.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집,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이제 천막 쳐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주할 때는 그 사막에 천막을 쳐서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임시로 그렇게 해서 막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고 상징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 정착하고 나라가 들어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되고 나서는 그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지는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벽돌로 된 훌륭한 이 건물이 없어서 너무 미안한 거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집을 짓겠다고 이제 다윗이 막 하나님한테 약속도 하고 막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막 건축 재료도 많이 모으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고 한번 치는 바람에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이 뭐랄까노 이거 불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죄를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너가 아들을 보고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희한한 일이지. 부하 장군의 아내와의 간통 사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희한하죠. 겉으로 보기엔 있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솔로몬이 태어났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을 시켜서 이제 다윗이 건축재를 다 모아놨는데 아들 솔로몬 때 있어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어. 그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죠. 그 바빌론이 침략해가지고, 외국이 침략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박살냈다니까. 한 400년인가 있다가. 그리고 또 중간에 포로로 다른 민족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그 다른 왕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른 왕이 또 성전을 건축했어. 한 500년 가다가 로마가 이번엔 쳐들어왔죠. 예수시대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수님 쪽 직전에 박살났어. 두 번의 성전이 초토화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헤롯 대왕 시대에 또 좀 힘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뭐 역사에 따르면 기원전 10몇 년 전부터 기원전 약 20년 전부터 건축을 시작했어.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그때 돌아다닐 때.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기원전 20년부터 AD 33년이니까 무려 50여 년을 짓고 있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스승한테 자랑하는 거야. 갈릴리 촌 스승한테 선생님 이리 와보이소 하면서 여기 지금 엄청난 성전이 있습니다. 막 대단하죠 하면서 막 보여줬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 책을 읽다가 이 에피소드 생각났어.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막 그 예수님을 데리고 그 성전 화려한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고 화려하다고 자랑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 거기다 대놓고 뭐라 한 줄 알아요? 뭐라 하더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거 또래이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수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완공도 덜 됐어.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양식의 건축물인데 그걸 막 짓고 있으면서 자랑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라. 예수님이 와서 그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달팽이처럼 큰 집을 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이제 표면적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라.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사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집인 거라. 무슨 말인지 건축물이 집이 아니고 사람이 집이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어. 그 집구석에서 맨날 부부 싸움하고 있어. 거기서 쉴 수 있겠어요? 따뜻하고 안식할 수 있겠어? 안 그래요? 근데 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사람이 사는가에 따라서 그냥 쉴 수도 있는 곳이 된다니까. 아니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 그 말을 하는 거라. 이 집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는 제자들이 이 말을 해석하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도 이렇게. 물리적인 그 벽돌 건물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짓는 집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잖아, 자기.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하죠. 예? 나중에 너가 지금 자랑하는 수십 년 된 이 건축물이 그죠? 벽돌 한 장 위에 한 장도 더 놓일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다니까. 그 지금 50, 60년째 짓고 있는 그 건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건물이 나중에 60 몇 년인가? AD 60 몇 년인가? 예수님 죽고 나서 완공됐다니까. 이게 헤롯 대왕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3번의 성전이 있었거든.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었는데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정말로 그 건물을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더 놓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켰다니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파괴할 수가 없잖아. 사람의 인격은요 파괴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사람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사는 집이 안락하고 따뜻한 안식할 만한 그런 집이 되고요. 거기에 누가 사는가에 따라서 가시방석이 되고 이래. 참 이상하더라.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당간세방에 살았잖아요. 당간세방에 사는데 우리 형이 이제 의대를 들어갔어. 금융고시에 의대를 들어갔어. 그 형이 이제 이 당간세방에서 의대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잘 사는 자기 의대 동기 집에 가서 공부를 했다니까.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옷 갈아입으러 이제 빨래 같은 거 갖고 집에 돌아오는 거야. 근데 내하고 내 동생은 토요일만 되면 가출해야 돼. 왜? 형이 토요일마다 옷 갈아입으러 오면 엄마가 형을 보고 남편처럼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형을 장남을 남편처럼 여기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애미긴 것을 형한테 다 하소연하는 거야. 저것들이 어떠고 저떠고 아이고 막 하면서 막 폭폭증 난다 하면서 막 극하면 우리 형은 자기도 인생이 고달프잖아. 친구 집 얹혀 살면서 의대 공부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형이 그거 계속 듣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이 새끼들 죽일 놈이다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를 체포해가지고 막 뒤지도 패거든. 우리가 막 마늘방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 형 나타날 때 되면 동네 마늘방 우리 형이 다 뒤져가지고 우리를 끌고 나온다고. 집에 가가지고 맨날 막 뒤지도록 맞고 막 있잖아.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혼자 가면 난 가출했다니까. 그 동대구역 같은 데서 자고 동대구 의자 있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난장 굴린다 캐. 불량 청소년들 용어로. 그 집담한 그 공사장 건축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라면 박스 깔아놓고 자고 이걸 난장 굴린다 이렇게 하거든. 요즘 말로 하면 가출팸이지 가출팸. 아이고. 그러니까 집이라도요 누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니까. 안식이 안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오죽하면 내가 가출해서 동대구역에서 자겠네. 또 소문은 들었지. 동대구역에서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괴 간다 하고 내가 자면서 그 잠이 쿨쿨 오겠어요? 5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없나 싶어가지고 막 있잖아. 나중에 알게 됐죠. 저도 이 애기 달팽이가 자기 아빠 달팽이한테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처럼 저도 제 스승을 만나서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 어떤 공간이 되는 거라. 물론 요즘 이제 건축가들은 워낙 이제 현대 건축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 집에 그런 책이 있어. 공간이 아이를 만든다 뭐 이런 책도 있어. 그런 면도 있긴 하죠. 어떤 공간이 우리 요 거실 있잖아요. 여기 거실 연구소에도 거실 있죠. 요 중간 공간 이게 있어가지고 각 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여기 티 나가지고 거실에서 막 찌르고 뽑고 놀고 막 알까기 하고 막 하잖아. 그런 면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연구소에 모기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쉼을 얻고 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다니까. 이 연구소에서 법을 정해놓고 막 찌랄해봐. 뭐 뒤꿈치는 들고 걸어야 하고 뭐 이런 걸 계속 애들한테 적용해봐요. 그럼 애들 여기서 질식사하지. 여기 오고 싶겠어요?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기, 그 냄새, 그 양식 이런 게 있거든. 그 사회, 그 공간의 어떤 것을 누리는 거죠. 왜냐면 그 분위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그 공간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대구 내려오기만 하면 있잖아. 우리 집 33평밖에 안 돼. 뭐 33평 밖에 갈 좀 미안하네. 근데 우리 아들은 이 집에 올 때마다 있잖아요. 항상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노?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 산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 제가 젊을 때 노름하다 다 날렸다 했죠. 그리고 경제활동을 못했어. 그러니까 겨우 우리 와이프 월급으로 이제 먹고 살고 이랬으니까 우리 집을 가진다 생각을 못했다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전 지금 생각하면 내 처음 이제 올 때 그래 하우스 다니면서 노름하다 전세 계약서 그 뭐야 사채업자들 와서 가져갔다는 이야기 했어요. 다 가져갔어. 그리고 월세방으로 나 앉았잖아. 저 서구에 평리동에 한 달에 13만원 월세방으로 막 떠밀려 갔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비참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웃고 말하죠. 그때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 월세 13만원 그 화장실은 푸셋식
구멍 뻥 뚫혀가 밑에 왜 구더기 기가는 거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고, 쥐가 막 다니고. 요즘 이렇게 주택가 왜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런 데 가면, 그 피아노 교실 조그만 거 할 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야. 그것도 서구에서. 그 앞에 홀 조그만 거 있고, 안에 방 한 칸 있네. 이런 공간인데. 그날 내 이사해가 이삿짐을 풀어놓고요. 너무 비참했다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 우리 와이프는 어땠겠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그 신혼 초였는데, 34살?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제가 스승을 만났잖아. 어떤 좋은 말을 듣게 됐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 우리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팔자가 피네. 하루는 어떤 누나가 당간 새밤 사는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 야, 우리 목사님 집 바로 앞에 다세주택이 났는데 방 2칸에 부엌 조그만 거 딸린 전세 2,300만 원 하는 집이 있대. 그게 또 한 집에 동시에 2채가 났대. 야, 우리 같이 이사 갈래? 그런 거야. 그때 우리 당간 새밤이잖아. 2,300만 원 없어. 그리고 우리 돈 없는데 하니까 내가 빌려줄게. 하는 거야. 그 누나가. 그걸 빌려줘가지고 이사 갔잖아. 대명 10동으로. 우리 목사님 집 있고, 우리 목사님 집 소방도로 바로 건너편에. 내가 항상 아침에 명예기 학교 보내놓고 우리 와이프 출근하고 나면 창문으로 우리 목사님 집 대문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내 혼자 목사님한테 가기는 너무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남편 출근시켜놓고 애들 학교 보내놓고 전부 목사님 집 놀러 오거든? 놀러 오면 우리 목사님 집 대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밖에 철사를 하나 달아가지고 철사를 딱 당기면 문이 딱딱 열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일이 오는 사람 다 문 열어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철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딱 당기면 문이, 작은 문이 딱딱 열린다니까. 딱딱 소리 나면 나 바로 슬리퍼 신고 목사님 집 뛰내려가잖아. 누가 놀러 왔으니까 이제 나도 그거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목사님 집에서 놀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상담하거나 할 때 대답하는 소리를 귀동량으로 다 듣고. 나는 뭐 질문 이런 것도 없었어. 기독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뭐 질문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부끄러웠어 내 인생이. 그 귀동량을 내가 10년 했다. 10년 그 집에서. 그래도 명식 2,300만 원 짜리 조그만 방 2칸에 부엌이라고도 방과 방 사이 조그만 공간.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중고 가구 파는 길거리에 육교 밑에 중고 가구 파는 데 가가지고요. 4칸으로 된 이거 초록색 또는 주황색 책장 있잖아. MDF로 만든 아주 싸구려 있어요. 10,000원, 15,000원 하는 거 4칸짜리. 그걸 2칸 사와가지고 방 한쪽에 놓고 호세우치에 가서 사온 책을 거기 진열하기 시작했어. 그때 책 한 권이 모이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은혜 저은혜 진짜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명희 초등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녔잖아. 우리 명희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앞에 살다가 이사를 가버렸어. 대명 10동에서 대명 9동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집 주변에 살려고 대명 10동에 살던 형들 누나들이 또 다 대명 9동으로 이사를 한다. 근데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잖아. 물론 막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목사님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난 신학교 안 다녔잖아요. 목사님 집을 다닌 것이 내가 신학교를 다닌 거야.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질문 중에 기독교인들 뭐 신학생들 오만 사람들이 와서 질문 다 했거든. 그 질문에서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헌신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그죠? 그걸 보고 내가 자랐거든. 근데 목사님 오늘 대명 9동으로 갔어. 안지랑 내거리. 근데 난 낙동강 오리알이야? 근데 있잖아요. 또 교회 또 다른 누나 하나가 야 상도야 우리 같이 이사 갈래? 그랬어. 목사님 집 주변에 다세주택이 있는데 이번엔 방 3칸이야 하면서 방 3칸짜리가 아파트처럼 현관을 마주보고 두 집이 딱 새가 난 거야. 처음 이제 우리한테 2,400만 원짜리 2칸짜리로 이사 가자고 한 누나도 사실은 애가 우리 애하고 동갑이거든. 그래 같이 키우자는 거지. 그리고 걔 애 아빠는 내 친구야.
지금 남산병원 2인자야. 우리 형 병원에 기획부장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또 누나가 이사가자 했어. 이 누나는, 또 이 누나 아들도 우리하고 동기야. 애들 같이 키우자는 거지. 왜냐면 이 누나는 또, 그때 당시에 저기, 칠곡이는 영성여고 수학선생님이 했거든. 남편은 의사고 이래가지고, 낮에 애를 볼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늘 낮에 애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누나는 그런 이제 혜택도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300만 원 살잖아? 이번엔 방 3칸이니까 3,500만 원이야. 돈 없는데요? 하니까 이 누나가 내가 빌려줄게. 하는 거야. 그럼 모자란 돈 이 누나가 빌려줘가지고 또 이사 갔잖아. 그 대명고동 목사님 집 주변에 또 살았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이상하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와이프는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를 못했어.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못해. 왜? 너무 부끄러워. 친구들 다 경북대 사대 나와가지고 다 교사하고, 교사하면 남편 또 잘난 남편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 맞벌이 해가지고. 다 잘 살거든? 우리 와이프만 운동권 남자 만나가지고 있잖아. 안 그래도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다 했거든. 결혼하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근데 내가 나름 멋있었잖아, 그때. 운동권 리더 하면서 맨날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익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의 중학교 잘 다녔죠. 대명중학교 집 바로 가깝고. 지금 그 살던 집이 어딘가 하면 앞산 밑에 가면 그 카페 거리 있잖아. 그 무슨 수녀원? 효성유치원 바오로 집 있었죠? 그 골목이야. 거기 막 유명한 피자집 생겼더라. 딸의 꿈 가면서 막. 지금 문 닫았던데. 바로 그 집이에요. 진짜 은혜로 살았죠. 그리고 또 좀 있었어. 이번에는 우리 와이프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우연히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사였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뭐 야매긴 하지만 교회를 다녔잖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늘 들었잖아. 근데 남의 말을 잘 들어줘. 우리 와이프는 간증 이런 건 지금 못해.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간증한 적이 한도 없거든. 20몇 년도. 근데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그 동료 교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동료 교사는 또 말이 많거든. 온갖 막 시어머니 욕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막 뭐야 이거 스펀지처럼 다 들어주니까 이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상태가 나쁘면 우리 와이프 찾아와. 희한하죠. 지금도 이 선생님은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와이프는 늘 꼬셔간다니까. 돈 자기가 다 대고. 우리 차도 그 집이 사줬잖아. 그 선생님이. 지금 내 몰고는 이거 차 있죠. 이 차 맞나? 그때 우리 차 산타모 중고 사가지고 몰다가 불이 나가지고 차에 엔진룸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됐어.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자기 멘토 같은 친구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차도 없이 출근하니까 이 선생님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1,000만 원 보태주면서 빨리 차 사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차 샀다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남편이 대우전자 구미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대우전자 영국 법인의 법인장으로 발령이 났어. 그래서 급히 영국을 가야 되는 거야. 영국을 가는 바람에 자기 집이 지금 비었잖아. 어딘가 하면 여기 건강맨션 화원 넘어가는 길에 건강맨션 49평. 우리 보고 거기 이사와서 살라는 거야. 그 전세 9천만 원. 지금 3,500만 원짜리 지금 살고 있는데 전세 9천만 원짜리 어떻게 이사가 우리가. 근데 이 선생님 있잖아. 남편 속여가지고 다 서류 위조하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돈은 마치 우리가 낸 것처럼 해가지고 계약서에 전세 9천만 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평생 팔자에 넣는 아파트 건강맨션 가서 살게 됐죠. 웃기는 일이죠. 49평 우리 감당이 안 돼. 물론 그 집에서는 막 남겨놓은 쓰레기 같은 막 살림도 아직 남아있고 있잖아. 베란다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기서 우리의 영남고등학교 다녔대.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남편이 대우전자에서 해고당했다. 영국 현지 법인의 실적이 안 좋았는지 뭐 김우중이 왜
이상하게 되면서 대웅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해고 다녔다. 갑자기 또 귀국한대. 집 내놓으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바로 그 아파트로 급히 옮겼잖아. 우방맨션. 금강맨션 바로 이렇게 우방맨션. 하여튼 팔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생활하게 됐죠. 그 우방 살다가 이제 아까 말한 뭐 박근혜 정부의 은혜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가면서 나는 박근혜 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지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옳고 그름으로 내가 막 그랬잖아. 사실은 내 그 10대 때 정말 절망적일 때 직업훈련은 다녔다 했죠. 정수 직업훈련은 서울에 올라가서 국비 직업훈련이거든. 그때 정수가 박정희 정자 유경수 숫자예요. 유경재단에서 세운. 근데 거기를 무료로 1년 동안 다녀서 2급 경사, 목공의 2급 경사 자격증을 땄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정부의 은혜죠. 물론 정부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나는 나중에 막 지식이 들어오고 이래가 박근혜는 독재자고 막 하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양식이 있다.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이 있어.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은 사람은 살리지 못해. 옛날엔 난 그게 너무, 예를 들어 진보적인 것은 너무 선하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운동권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번에 조국 사태 보면서 정말 피곤하죠. 나도 막 마음으로는 막 조국을 응원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이 막 옳고 그러니 너무 막 부딪혀가지고, 옛날 촛불 때 같으면 일방적이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 진짜 반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너무 비참해.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 뭐 이런 정도지. 나는 옛날에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 원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거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해쳐먹는 건 훨씬, 그런데 그래도 뭐 찌랄을 하니까 뭐, 아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내가 어떻게 그 세계를 빠져나왔는지 지금 생각하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운동권은요 절대 교회 못 다녀. 마르크스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신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관념이 투사해낸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신 있어요? 신이라는 게 형체를 가지고 있냐고. 본 사람 있어? 없어. 전부 정신과 환자들이 이상한 거 보고 와가 뭐 어디 갔다 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냉정하고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 볼 때, 저는 절대로 교회 다닐 수 없어. 근데 마누라가 애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이 교회 코 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왜 우리 식사할 때 있잖아요, 콩자반을 딱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딱 옮기잖아. 이런 거죠.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구의 손에 콩자반처럼 딱 집혀가지고, 누구의 젓가락에 콩자반처럼 딱 집혀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졌어.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로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진짜 은혜죠. 내 구구절절 지금 우리 집 이사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살면, 그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야. 전에 내 방에 가면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 내가 보여줄까? 이거 진짜 이 세상 모든 행복.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그 최인철 교수가 다 알죠? 유튜브에서 강의가 많이 하는 이분이, 이분 아니고 이 최인철이 낸 게 아니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성국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낸 게 아니고 그 심리학자들이 학회에서 정한 세계 100대 심리학자가 있어. 100대 심리학자들에게 메일을 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그 100대 심리학자들한테 다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한 거라. 그 100대 심리학자들의 레포트를 모아놓은 거예요. 세계 유수의 심리학자들. 한번 읽어봐. 행복해지고 싶거든. 이 책에 보면요, 결론이 그거야.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아주 간단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서 살아라. 아주 간단하다니까.
내가 불안해지고 싶어? 맨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 가서 살면 돼. 여러분들 동네 아줌마들 중에 그런 엄마 없어요? 맨날 부정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죠. 그거 가면 나도 그게 계속 영향을 받게 돼 있어. 부정적인 이야기 계속하면. 이상하다니까.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살게 됐어. 내 개념이 없는 사람들, 정말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 옛날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인생 실패자 집단이야. 우리 목사님하고 그 다른 형들 보니까 내보다 똑똑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내가 켰다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 목사님 내보고 고시 공부하러 서울 올라가라 했잖아요. 고시원에 가서 살다가 디스크 걸려서 내려왔다 했죠. 디스크 걸려와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명예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갔잖아? 교회 나가니까, 그때도 내가 슬리퍼 끌고 다녔거든? 교회를. 상상도 안 되지. 요즘은 이제 우리가 교양이 좀 있어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내 30대 때는 슬리퍼 신고 교회 갔다니까? 가니까 상도 오랜만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 교회 왔다고, 아까 내하고 처음 같이 살자 했던 그 누나가 나를 불러냈어. 상도 간증함 들어보자 하면서. 그때 내 나가가지고 할 말이 있나? 목사님 말씀 들리지도 않는데, 나는 계속 빨리 말씀 끝나야 축구하러 간다 이 생각만 하고, 목사님 얼굴이 축구공처럼 보이고 이랬는데, 내 축구하는 재미 때문에 대국에 붙어 있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불러내서 간증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 왜 이 강의 끝나고 종강할 때 그가 종강 파티 하잖아. 그때 왜 소감 내가 말 시키죠. 그럼 어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 안에 가득 찬 말이 튀어나와. 이상하다니까. 내 시나리오하고 다르다. 저도 처음 나가서 말을 시키니까 내가 무슨 말 했잖아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인생 실패자들 집합소를 한대요. 내가 이 말이 했는데. 아, 진짜 그렇게 보였어. 표면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집처럼 보인 거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표면적인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너머에 있는 전혀 다른 것이 보여. 너무 신기하다 그게. 이게 내 눈이 복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보잘것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다른 평화와 안식, 행복, 이게 보이더라니까. 나는 그 전에 위대한 사람들 쫓았거든. 진짜로 운동권에서 위대한 사람들 쫓았어요. 물론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저는 이해찬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37살 때 월간 신동아라고 있어요. 동아일보에서 그 발간하는 월간 신동아라고 있는데, 신동아에서 그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특집 자담회를 열었어.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운동권 출마자들을 모아가지고 토론을 했다니까. 그때 대구에서는 내가 모시고 있던 이강철 선배라고, 나중에 노무현 정부의 그 수석 비서관 하는 분이 있어요. 이강철. 그죠? 서울에서는 이해찬, 그때 이해찬은 37살이었는데, 김대중의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그때 김대중이 하는 평화민주당인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할 때라. 대전에서 누구, 광주에서 누구 이렇게 모여서 신동아 사무실에서 토론을 했다니까? 근데 내 한 방이 있었잖아. 나는 출마는 안 했지만, 우리 이강철 선배가 너무 말을 못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자가 질문하잖아요. 그때 사회를 본 사람이 나중에 교육부총리 한 사람이 연세대 교수인데 안병영이라고. 이분이 사회를 보고, 이해찬이 그때 37이었어. 이강철 선배가 이제 사회자 질문에 대답하려면 대답을 잘 못해. 강철이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하고 다른 친구 하나가 둘이서 뒤에서 막 메모를 써 대답을 써가지고 주고 이랬다는 쪽지가. 그럼 강철이는 그거 보고 이제 토론하고 이랬거든. 그때 내 이해찬하고 한 방에 있었다. 한 방에. 나중에 이해찬이 국무총리 될지 내가 왜 알았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도 한 방에 있었다니까. 제가 문익환 목사님 알아요?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문익환 목사님 집에도 직접 가서 절하고 이랬잖아. 물론 이것도 강철이 따라간 거지만, 저는 대구를 대표하는 운동가선 이강철의 완전히 쫄쫄 따라다니는 수행 비서처럼 일했거든, 한때. 그래, 그분 때문에, 강철이 형 때문에 우리나라 위대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 백기환 선생 알아요? 새내기란 말 처음 쓰고 한 통일 전문가 백기환 선생이라고 있어. 그 백기환 선생의 통일문제 연구소에도 직접 찾아가 뵙고 덕담도 듣고 이런 적도 있고.
그 저는 부풀려져가지고, 그게 내가 아닌데, 사실은. 그죠? 나는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 나도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근데 이거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애 버리니까 그게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코 끼어가지고 이 인생 실패자는 집합소에서 내가 살게 됐잖아. 지금 생각해도 참 내 인생 기구하네. 근데 있잖아요. 진짜 이상하다니까? 분명히 뭐 이런 외면적인 모습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볼 거 없어. 물론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공부 좀 잘하는 사람도 요즘 많지만, 우리 형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초창기 형들 보면요. 형들 누나들 보면 진짜 별거 없다니까?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있더라니까.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들 같은데, 거기에는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다른 것이 있어. 사람이 달라,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이제 구분이 된 거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제서야 구분이 된다. 신기한 게요. 이 사람들은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아니, 사람의 마음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집 문이 활짝,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라도 들어가서 개길 수 있도록. 옛날에 그래서 같이 많이 살고 이랬다니까. 그냥 어디 다른 지방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이 목사님 집에서 얹혀 살기도 하고, 형들 집에서 얹혀 살기도 하고, 늘 가면 있잖아요. 문 열어놓고 우리 말을 들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었어. 현관문을 걸어 잠그진 않아. 훔쳐갈 게 없으니까. 이 가스펠송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한 말을 노래로 만든 것 중에 은과 금 나 없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과 금 같은 물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건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정의하기로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돈이 많다고 넉넉해진 줄 알아요? 아, 더 옹색해. 사업하는 사람도 뭐 항상 돈 많잖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도 항상 은행 대출에 시달리고 있잖아. 그래서 월말 되면 항상 또 다른 데서 돈 빌려다가 메꾸고 이런 거 가져요. 그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야. 나눠줄 것이 별로 없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 아빠 달팽이가 이 지혜를 안 것 같아. 나 레오니언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 애기 달팽이에게 늘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옛날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게. 크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 다른 달팽이도 함께 살 수도 없어. 지 혼자 낑낑거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우리도 크고 위대한 것을 쫓아 살아봐. 나중에 되면 점점 짜친다니까. 지난주에도 비극적인 뉴스 내가 하나 봤잖아. 형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뭐 10억인가를 받았다며. 형제간에 우애가 좋아가지고 동생이 집 사는데 1억인가를 보태줬대. 잘 좋았죠? 그리고 이 형님도 남은 돈으로 뭐 식당을 했다나? 뭘 했다잖아. 근데 이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은행 빚지고 이러는 바람에 동생 집 사줄 때 그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부탁을 했겠지. 그러니까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 맞죠? 그리고 하다 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대출 받는 데 대한 이자 부담이 점점 이제 쪼여오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동생이 모진말 했다네?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 그게 지난주 뉴스에 났잖아. 이 로또 되는 집 보면 대부분 불행해진다. 내 전에 가끔 이야기했죠. 로또 되면 있잖아. 어디서 알았는지 호혼돼서 와가지고 상위군경연합회 이런 데서 뭐 기부 좀 하락하고 뭐 있잖아요. 온 대한민국 양아치 단체에서 다 온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일가 친척도 또 소문나잖아? 가면 나 손 벌리고 이래. 로또 된 사람들 이민 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거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이 가치 있게 쓰이고요. 그 돈을 다스릴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돈의 다스림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받아.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명절날 못 만나고 상처받고 뭐 죽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진짜 이 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 했죠 예수님. 진짜 어떤 사람들에게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막 욕심을 버려야지 생치랄 해봐 욕심이 버려지는 거 안 돼. 이미 그건 내 생명이 되어 있거든. 그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든지 의도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나를 이끌고 어디로 가. 그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뭘 한 줄 알아? 상담을 와가지고는 지가 정답 다 알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 욕심이 아니라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책 같은 데 욕심이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뭐 내려놓아라 해사코 뭐. 아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가 만나고 짊어지 뭐. 안 그래요? 물에 빠졌잖아.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수영해서 나온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말이 돼요? 물에 빠졌다는 말은 내가 지금 수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물에 빠졌다 하나? 수영하고 있다 하지? 안 그래요? 물에 빠졌잖아. 근데 물에 빠진 놈 보고 헤엄쳐서 나온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욕심을 버려라, 나를 비워라, 뭐 생쇼를 다 하고 있어. 유명한 전문가들 다 이렇게 말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나 뭐 유명한 스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 이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내가 되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니까. 나는 성실하게 살기 싫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슬럼가에서 자란 어떤 습성이 내 몸에 배어 있잖아. 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 앞에서 본을 보이는 아버지도 없어. 양아치처럼 막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 기본기가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로 살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거지. 내가 하우스 다니면서 수천만의 빚을 지려고 다녔겠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거라. 근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났잖아요. 진짜 나를 아는 거라. 아, 난 너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노력해라, 이까지 다. 그죠?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구나. 네가 양식이 그래서, 네가 그런 양식을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그런 열매를 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이건 인생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지.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때 우리 목사님 진짜 급했는가 봐.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이렇게 말했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야, 참. 저는 진짜 행운하죠, 행운아.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연구소 해보니까 그래. 이 진짜 좁은 공간이잖아. 와, 우린 돈이 돼 없나 몰라. 내가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데 있잖아. 내가 옛날처럼 항상 꿈을 꾼다니까. 누가 건물 있는 누군가가 탁 세딱한 뚜레쥬르 같은 저런 건물 한 2층을 우리한테 주면서 마음껏 강의하며 바락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연구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가서 간증하말락해. 우리 교회 형들 중에 막 부동산 물려받은 형들이 있거든, 아버지로부터. 그 형들 부동산 다 뭐 하나 몰라? 그런 거 팔아가지고 이 뚜레쥬르 같은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내한테 한 2층 3층 주면 그죠? 얼마나 부담 없이 내가 애들 수학 공부 시키면 돈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 벌써 4년이 지나가 이제 막 날가 터지고 막 이 좁은 공간이잖아. 어떤 눈으로 보면 진짜 좁아 터졌지. 근데요,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안 그래. 내 어릴 때 기억이 있거든. 분명히 어릴 때 막 구슬치기를 하던 큰 광장이 있었다니까? 비산동에. 내가 어릴 때 그거 넓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골목이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연구소 온 아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낙원일 수도 있어. 꼭 막 거창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 거기가 낙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이 레오니언이는 이 달팽이 집을 가져와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해야 돼. 안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른 말을 듣게 된다니까? 우리가 다른 말을 하게 돼. 더 열심히 해야지, 1등 해야지. 계속 이런 말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말이 아이들의 그 독소처럼 몸에 이 쌓이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채 해독 주스를 먹어야지. 네? 이번 우리 여름 캠프 갔을 때 우리 형이 강사로 왔잖아. 강의 끝나고 나서 내하고 성미호한테 와가 계속 지가 야채 해독 주스를 먹고 있는데 몸이 너무 좋아지고 뱃살이 빠지고 그거 하니까 우리 성미호가 막 모기님이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꽂혔잖아. 옛날에도 내 동생 암 걸려가 죽을 때도 그런 야채 해독 주스에 꽂혀가지고 잠깐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다 내 동생 죽고 나서 또 흐지부지 됐어. 근데 또 다시 야채 해독 주스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갔네. 근데 매일 지금 꾸역꾸역 먹고 있잖아. 몸에 좋다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이의 몸에 체내에 이 축적된다니까. 독성 중금속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서 말해야 돼. 정신 차리고 니는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위대해져야 된다, 더 큰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 하면 안 돼. 보통 때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애들이 이것 때문에 치여. 나는 우리 애들과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내가 늘 미안하다니까. 내가 다 먹인 거잖아, 어릴 때. 좋은 대학, 그놈이 좋은 대학. 내가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좀 있으면 내 대치동에 산다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입시에 대한 내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상하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비해서 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으면 벌써 책도 내가지고 좀 유명해지고 돈 좀 벌고 싶은데 그놈이 책 낸다고 제안했던 두여 팬네가 다 엎어졌잖아.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 있는지 몰라. 미안해요. 근데 신기하다니까.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한 사람이라도 그죠? 내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저는 한 학기에 한 사람을 늘 기대하고 있잖아. 정말 어떤 말이 들리고 인생이 변화하고 또 집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근데 그걸 보면 너무 기쁘다니까. 그래서 내 일부러 종강할 때마다 파티하잖아. 일부러 소감 말해보라 하지. 딱 들어보면 알거든. 물론 뭐 당장 뭐 한 학기만 안 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 시간이 걸리지. 이제. 저는 뭐 10년 동안 못 알아듣는데.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총알같이 알아듣는다? 그리고 삶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게 너무 신기하죠. 행복하고. 저는 이럴 때마다 진짜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아이가 안심하는지. 만약에 지가 죽게 생겼으면 계속 전화했을 거라. 근데 일요일날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소식이 없거든. 시험 잘 쳤나봐. 그래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러 올라와. 걔가 지금 우리 와이프 지금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일상일 때는 내 안 찬다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엄마는 늘 부르고 꼭 힘들 때만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 정말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기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눌러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냥 뭐 일어나 걸으라 했겠어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어떤 말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일어나 걸으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꼭 일어나 걸으라 했다 이렇게 문자로만 들으면 안 돼. 어떤 말을 했는데 내게 다리에 힘이 생겨서 내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잖아. 근데 내가 일어나 걷게 됐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행복에 대해서 소경이라 했죠. 근데 내 눈이 뜨였잖아.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 큰 집 필요 없어. 그죠?
그렇다고 일부러 막 가난하게 살 필요 없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가, 그래? 어떤 말씀이, 어떤 양식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함께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쉬운데 이제 말만 들으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사는 걸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함께 살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형한테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어떤 형은요 새벽에 목사님 찾아가 술 마시고 찾아가지고 막 목사님 맥살을 쥐고 막 있잖아. 네가 내 인생 책임지라고 우리 목사님 끌려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어. 우리 목사님 내가 워낙 좋게만 하니까 막 굉장히 칭찬과 격려만 받으면서 막 이렇게 살았을 것 같죠. 세상에는 막 뭐 교주락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죠? 할 수 없이 한 말이 함께 살자 이렇게 말했다니까. 실제로 목사님 집 지하실에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형제들이 목사님 지하실에서 함께 살았다니까. 내 또래였는데 걔들은 교회를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전부 인생이 망해가지고 자기 형들 누나들 따라온 동생들이 있어. 그 그룹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불렀어요. 맨날 술 마시고 막 목사님 집 지하실에서 돌 던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머리 터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니까. 근데 목사님 그 형제들한테 한 번도 그러지 말고 잔소리 한 적이 없어. 지하실에 내려가질 않아. 그 형제들 지금 다 50대 후반이 됐죠. 한 형제는 지금 교회 그 앞단에서 드럼 치고 있고요. 한 형제는 목사님과 사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으로 산 것 같은데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흡수되는 거라. 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어설프지만 그 삶을 비스무리하게라도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건 유전된 거죠. 이렇게 사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요한이라는 사람 말했는데, 그죠? 종교는 공장에서 마치 마네킹 찍어내는 것이지만 이 생명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살다 보면 이 생명이 자라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 이게 유전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산 것처럼 지금 살고 있잖아. 또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서 또 우리처럼 살게 될 거라.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유전받아서 그냥 행복하게 살게 돼. 아주 간단하다니까. 근데 막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직장을 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속고 있는 거. 사기죠, 사기. 이게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 능력을 추구하는 경향, 이걸 천사라고 비유했어. 그리고 그 능력이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예수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람. 예수는 그죠? 존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고, 천사는 능력을 대표하는 한 존재예요. 유태인들의 세계관에서 성경은 항상 이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한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잘하면 대통령, 왕, 황제 이런 말 붙였죠. 농구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허재. 안 해?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허재를 보고 농구 대통령 이렇게 불렀어. 미국에 가면 농구 황제가 있죠. 마이클 조단.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니스 황제 누군지 알아요? 페더러.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 가장 지금까지 우승 횟수가 많은 사람이 페더러죠. 테니스 뭐 2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은 이제 뭐 나달이니 뭐 조코비치 이런 애들이 막 추격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대통령, 황제 이렇게 부르고, 더 높으면 어떻게 돼? 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신의 아들. 어떤 분야에서 입지전적으로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 그죠? 그 분야의 신 이렇게 부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이 성경에서도, 그죠? 그런 식으로 천사를 항상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예수 시대에 와서 예수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볼 때, 아, 그게 아니구나. 능력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본 거라. 왜냐면 예수를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거든. 예수가 막 능력을 행하고 돌아다닐 때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예수를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발견했잖아. 아,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어.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야. 내같이 형편없는 청년을 받아주고, 말씀을 하고, 평생을 수모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았잖아. 많은 형제들 살려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어. 이것만 보면 너무 위대하잖아. 안 그래? 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리더가 있고, 뭐 이러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자, 이걸 보면요. 목사님과 나는 너무 달라. 하나가 안 돼. 동일시가 안 돼. 나는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지점에 딱 가면요. 목사님과 나는 하나라니까. 사람이라는 점 앞에 딱 가면. 목사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모님은 누나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살 때 보면 신경질 낸다니까. 짜증 막 내요. 목사님, 사모님 B형이거든. 목사님 AB형이고. 너무 달라. 그래, 막 짜증 낸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떤 경우에 지밖에 몰라. 형제들이 따라다니봤지. 목사님 따라 지방순회 같은 거 따라다니거든. 목사님 슈퍼마켓 들어가서 요구르트를 사잖아. 지금은 산대. 그리고 최근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중환자실에 몇 번 실려갔죠. 거기 딱 가보니까 목사님이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존재적인 면에서 보면 목사님과 나는 완전히 같은 사람이죠. 능력의 면에서 보면 너무 달라.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승으로부터 그걸 배웠어. 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거죠. 능력 있는 천사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 채로 이 차이야. 그래서 내가 매 강의 때마다 이 말하죠. 우리가 행복해지기에는 충분하다. 내가 우리 아들 불안해가 일요일에 전화 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에는 너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아빠는 있는 그대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시험 대충 쳐도 된다. 정 안 되면 경북대 로스쿨로 전학 온 나가면서 그래서 들어가 심하면 경북대 로스쿨로 온 나가면서 지금 왜 전학 가라고 하면서 막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은혜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네가 스스로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처럼 네가 꿈도 못 꾸던 서울대로스쿨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 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앞으로 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애가 잠잠해지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라. 네가 아빠처럼만 살면 된다 이렇게.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처럼 살라 하겠어요? 성질이 좋아서? 아니거든. 우리에게 다른 생명이 있어서, 다른 양식이 있어서 이렇게만 살면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더욱다니까. 곧 죽어. 여러분도 이제 다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제 희망도 별로 없네. 세월이 금방이라니까. 내가 60대일 줄 알았겠어요? 어제 미정원 와서 머리 깎는데 이 미정원 아줌마 뭐라 한 줄 알아? 이 미정원 아줌마가 내 머리 깎은 지 몇 년 지났거든. 쫄따구들이 깎다가 이번에 어떻게 쫄따구들이 없어가 원장님 깎게 되거든. 머리 깎으면서 바로 하는 말이, 선생님 머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어요? 이 늙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젊을 때 머리가 힘이 있거든. 빳빳하고. 나이 들어간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 이 슬프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한테 극한다. 근데 이게 인생인데 뭐.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내 나이 때 그 말 했어. 머리가 그죠? 힘이 없어진다 하고 여러 현상들이 있거든. 인생이 이래. 그래서 인생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요? 인생은 마치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이렇게 말했어.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해만 뜨면 없어지잖아.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라. 또 밤의 한 경점 같대. 밤이라는 긴 수직선이 있으면 그 위에 한 점 같다는 거라. 이 인생이 이렇대. 이상하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아야, 그죠? 내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늘 준비하면서 산다니까. 우리 목사님 옛날에 우리한테 그런 시를 썼어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뭘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 죽음 앞에서
내가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러면 내가 잘못 산 거지. 죽음 앞에서 내가 주어진 인생을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삶이죠. 저는 늘 이걸 떠올린다니까. 목사님 말씀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늘 죽는 상상을 해.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걱정되지 않는 것이 내 앞에서 내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많은 우리 형들 누나들이 이상 신기하게 다 이렇게 간증하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엄마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어떤 권력자가 이렇게 말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터졌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거야. 이거 뭐 괜히 온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고, 뭐 어떤 분은 다 뭐 학교 강의 이상한 거 듣고 오고, 뭐 동네 이웃이 가작해 오고 이상하게 왔죠? 아니에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누구 따라오고 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도 내가 똑똑해서 뭐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 그죠? 똑같은 말을 듣고 다 와야 되잖아? 근데 안 온다니까. 어떤 사람만 와. 아니 마누라가 뭐 남편 버리고 이혼한 옆에 내가 우리 와이프 뿐이에요? 이혼한 사람 많잖아. 나는 이혼도 안 했잖아. 근데 신기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뭘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 근데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 어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만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금요일 아침만 되면 강시처럼 막 쫓아오냐. 갈까 말까 하면서 막 이상하죠? 뭐가 이끌린다니까? 중독이야, 중독.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들릴 때는 몰랐는데, 그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잖아. 이 양식이 된다니까. 가면 안 들으면 이제 배고파서 못 견디는 거야. 차라리 이 양식이 없을 때는 굶어 죽더라도 그냥 대충 동네 아줌마들처럼 살 텐데, 이제 한번 들었죠? 여러분들 골치 아파. 계속 생각난다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새벽 날개짓을 하면서 동편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고, 그죠? 네가 땅속 음부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떤 다윗인가 누구한테. 그 다윗이 그걸 시편에다 써놨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미 나를 살리는 말씀 들었잖아요.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었잖아. 어디 가도 생각나. 떠나질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설거지 하다 내 생각 좀 날 거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김상도 선생님 말 생각나죠? 이상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가끔씩 막 찾아오잖아. 쳐들어오고 막. 어떤 아줌마들은 보험 하나 들어놨다 하면서 나중에 내 늙어서 힘없을 때 갈게요 하면서. 이런 분도 있고. 그게 그 말이야. 네가 새벽 날개를 쳐서, 그죠? 동편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함께 있단 말이 아니죠. 네가 땅속 음부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와 거기 함께 있다.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 돼봐요. 땅속 음부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내가 정말 절망적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그죠? 거기서 나를 솟아오르게 하는 그 이상한 말이 내게 생각난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모범적으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뭐 괜찮고, 지금 안 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막 계속 생각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영국에 사는 어떤 누나는 20대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 너무 좋아했다. 근데 어떻게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목사님을 버리고 시집갔잖아, 세상으로. 근데 있잖아, 이 누나는 한 번도 목사님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형이 아까 말한 우리 와이프 친구의 남편 선배라, 직장 선배, 대우전자. 이 형이 영국의 대우전자 발령받아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 근데 이 누나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거기는 만족이 없거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그때 다시 돌아왔는데 20년 만인가?
목사님 뉴욕에 젊을 때, 목사님 건강하실 때 50대 때인가 60대 때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누나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찾아왔잖아. 영국하고 뉴욕은 가깝거든. 새기지도 알아요? 그리고 뉴욕 집회에 이 누나가 찾아왔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매해 이 누나는 한국에 들어오잖아. 남편도 들어오고. 그래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젊은 시절을 목사님을 떠나서 한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자기 큰딸을 데리고 보냈잖아. 그 옥스포드 나온 그 큰딸 모영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어. 지금 한 40 됐나? 40 안 됐지. 30 몇 살인데 얘가 지금 대구서 살고 있어. 자기가 어릴 때 젊을 때 대구서 못 산 것이 너무 안타까워. 자기 큰딸을 보냈다. 큰딸 옥스포드에서 무슨 뭐 2개의 전공을 하고 왔는데 대구 와가지고 먹고 살려고 있잖아. 직업이 없어가지고 영남대 어학당에 면접 보러 갔잖아. 영남대 어학당에서 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 면접 보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들 놀래가지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신들이 경산 진량에 면접 보러 온 거라. 놀래가 여기 말랐고 일하러 오십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오는지. 그 대구 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희한하다니까. 왜? 잊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들한테 그죠? 이걸 우리 버전으로 소화해야 되거든. 내 한 말을 외워서 말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화해서 그죠? 엄마 젖처럼 그렇게 이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